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들어선 남자입니다. 저는 택배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매일 채널의 감동적인 일들을 들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게 해주셔서요. 택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소위 갑질에 노출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 채널의 이야기들은 사람에 대한 희망이 아닌 남은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저녁 먹으며 아내와 채널에서 들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는데 아내가 당신도 그 얘기 한번 보내봐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명절을 보내며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글 쓰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인지라 긴장도 되고 떨리는데요. 천천히 말하듯이 써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이제 10년 좀 넘은 것 같네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각종 배달 일을 다 했습니다. 음료 배달, 가구 배달, 전자제품 배달, 이삿짐 센터까지 배달이란 배달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공고 졸업해서 학교에서 취업 연계를 해줘서 다니게 된 공장은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대리라는 사람이 어린 저희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며 괴롭혀 견디질 못했죠. 제가 한덩치 하는데 못 참고 멱살까지 잡았다가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그냥 사표 쓰겠다고 하고 공장을 벗어나 버렸거든요. 제가 그러고 나오니 제 뒤로도 줄줄이 사표 쓰고 나온 친구들이 생겼고 그 중에 한 친구가 명구가 너 할 일 없으면 나랑 음료회사 안 다닐래? 라고 해 음료회사 배달 보조로 다니게 되었죠. 음료 박스를 올리고 내리고 힘을 쓰다 보니 어깨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안 돼서 1년 정도 일하다 그만두고 4개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친구분이 하시는 가구점에서 배달 일 하는 사람을 구하는데 음료 배달보다 건당 수당이 높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당은 높은데 일이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월급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일이 전자제품 배달 일이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기 전과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도 좀 했던 일이었습니다. 전자제품 배달은 서비스 평가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일이다 보니 꼼꼼히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같이 출장을 갔던 사다리차 기사님께서 혹시 이삿짐 센터 일해봤어요? 거기 일이 여기랑 비슷한데 좀 더 힘들고 일하는 날짜가 많아서 돈이 좀 더 돼. 내가 아는 사장님이 사람 좀 소개해달라던데 생각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돈만 쫓은 것은 아니지만 혹했습니다. 전자제품 서비스직도 열심히 했지만 군대에 다녀오고 다시 시작하면서는 좀 맥이 빠졌다고 할까요? 군생활 포함해 한 4년 정도 하다 보니 좀 변화를 가지고 싶었던 터라 기사님의 말에 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명함을 받고 연락을 하고 만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절 보시더니 어휴 덩치가 좋네. 힘 좀 쓰나? 하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되시는데 줄을 짜서 움직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일하던 곳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더 힘들 거예요. 아무래도 가전제품만 있는 곳하고는 다르니까. 이력서 보니까 가구도 해보고 해서 하면 잘하겠네. 어떻게 해볼래요? 라고 선뜻 말씀하시는 사장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름 배달 일을 하며 인이 박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삿짐을 나르는 일은 그 전에 다른 일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얼마나 고되던지 하루에 2탕을 하는 날은 다음 날 쉬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수당이 세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보이니 견뎌지기는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죠. 6시부터 포장을 해야 오후 3시에도 끝날까 말까 한 집이었습니다. 지역이 바뀌기도 하고 짐도 워낙 많은 집이라 정리 이모님까지 5인이 한 조로 묶인 집이었습니다. 이사 비용도 당연히 높은 집이니 사장님께서 여럿이 나가는 집일수록 더 신경 쓰고 혹시나 파손이나 분실나면 큰일이니까 주의들 해. 견적 내러 갔는데 그 아주머니 보통 아니더라. 집에 비싼 게 많다면서
신분 확실한 사람들만 보내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 라고 미리 당부를 하셨기에 모두들 긴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정갈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지만 미리부터 깐깐한 집을 갈 때는 일부러 더 베테랑 쪽으로 짜서 가거든요. 그래야 뒷말이 안 나오고 본사 컴플레인이 안 걸리니까요. 사장님을 포함해 베테랑 삼촌, 이모들과 열심히 했습니다. 이사 나오는 집까지 꼼꼼히 살피고 남은 짐이 없나 살피고 출발을 했죠. 도착한 집에 짐을 내리고 가구 배치를 하는데 여기라고 했다가 저기라고 했다가 책장에 올리는 책이며 여러 짐까지 이리저리 까다롭게 고는 주인 여자 때문에 짜증이 나긴 했지만 무사히 이사를 마쳤습니다. 결제만 받으면 저희는 철수를 하려고 사장님이 올라가신 후 저희는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 이사뿐이라 얼른 가 쉴 생각에 늘어졌죠. 그런데 사장님이 내려오시더니 혹시 폐물함 못 봤어? 그게 없어졌다네. 다시 한번 봐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저 사모님이 차에 안고 탔잖아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 라고 하는데 뒤따라왔는지 그 주인 여자가 저를 노려보더니 무슨 소리야? 너희가 실었잖아. 그 안에 얼마나 비싼 게 많은데. 아저씨, 어쩔 거야? 그 안에 3억 원어치는 들었다고. 라며 악을 쓰듯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이모님이 사모님, 제가 아까 귀중품은 따로 챙기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보자기에 싸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말한 대로 안으시고 차에 오르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차량 한번 확인해 보시죠. 라고 정중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 여자는 이모님의 뺨을 치더니 아니, 그럼 내가 일부러 감추고 덤터기를 씌운다는 거야? 이것들이 날 뭘로 보고 있다 이러고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이모님을 제 뒤로 밀며 지금 어디에다 손을 댑니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힘듭니까? 자꾸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맞서니 주춤하며 뒤로 물러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휴대폰을 꺼내어 112를 누르자 없기만 해봐 하면서 차 쪽으로 가더군요. 따라가신 사장님이 보시니 당연히 폐물함은 이모님이 보자기에 싸드린 대로 그 차에서 나오더라고요. 사장님이 안에 물건 확인 안 해보셔도 돼요? 라며 물으시니 그 주인 여자는 됐어요. 아까 저 여자랑 확인했는데 뭐. 참나. 내가 이런 실수하는 사람이 아닌데. 뭐 됐어요. 그리고 이삿짐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요? 좀 깎아요. 라며 가격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본 목적이었겠죠. 그런데도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아유 사모님 저희 직원 병원비도 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저희는 정찰제로 받아요. 이 집은 짐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이사한 집에서 행복하셔야죠. 이런 돈 깎으시면 안 되죠. 라며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인상을 쓰며 가구가 찍혔던데, 바닥이 긁혔던데, 물건 위치들도 마음에 안 들고 청소도 마음에 안 들던데 등등 온갖 꼬투리는 다 잡더니 결국 이사 비용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도 집이면 그 정도 돈은 있겠던데 있는 집이 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겨우 결제를 받고 사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저희에게 일당 송금을 해주셨습니다. 이모님께는 송 여사 오늘 고생 많았어. 마음 풀라고 내가 10만 원 더 넣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님은 눈물을 닦으시며 감사해요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런 이모님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저에게 사장님께서는 봤구나. 암만 그래도 그렇게 소리치면 안 된다. 그러다 본사에 컴플레인 들어가면 너만 독박 써. 아마 그 여자가 컴플레인 걸지 싶은데 혹시나 그러면 내가 본사에는 잘 말해줄게. 다음엔 그러지 마라. 응? 이라고 하시더니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좀 찝찝하긴 했지만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가 샤워를 하고 반주와 함께 밥을 먹고는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이 주말이라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가 삼촌들과 이모님들께 인사를 하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자 이럴 줄 알았다. 어제 그 여자가 본사에 전화해서 난리를 부렸다더라.
너 오늘 일단 본사 직원 올 때까지 나랑 사무실에 있자.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본사에서 이렇게 급하게 나온다. 내가 너랑 내 대타는 구했으니까 걱정 말고 라고 하시면서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삼촌과 이모들은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보시더니 하나둘 현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사무실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만 들으며 좀 졸다가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박명국 씨, 고객에게 위협을 가했다던데 사실입니까? 그 고객께서 너무 무서우셨다면서 연락을 하셨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마셨어야죠. 라며 딱딱한 말투로 말하는 본사 직원에게 저는 아니 그럼 생떼를 쓰면서 물건 없어졌다고 소리치다가 같이 나간 이모님 따귀까지 때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직원은 그런 상황이었어도 고객님 앞에서는 목소리가 커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정말 큰 소리로 위협을 하셨다는 겁니까? 라며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아유, 이 사람이 덩치가 좋으니 좀 무서우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저희 직원에게 그 여사님이 손을 대니까 막아선 것뿐이죠. 어디 고객님께 목소리를 높입니까? 물건 분실도 아니었고 요금을 깎으시면서 흥정을 하시기에 정가대로 받았고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님이 앙금이 남았는지 트집을 잡으시는 거죠. 어제 나갔던 직원들 다 불러다 물어보세요. 그런 일 없어요.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맞은 직원이 고소 안 한 게 다행이죠. 라며 본사 직원에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본사 직원은 매서운 눈으로 저를 이리저리 보더니 메모를 하더군요. 조사는 더 해볼 거고요. 조사 끝나고 징계 여부 나올 때까지 이 직원은 작업에서 배제하시고요. 고객님 만나러 제가 나가볼 거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라더니 나가더라고요. 사장님은 저를 보시더니 좀 더 참지. 저 직원도 조사하러 온 건데 그렇게 따지면 너만 힘들지. 에휴, 젊은이 좋다. 좋아. 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일도 못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어 괜히 사장님께 아유, 진짜 성질 같아서는 다 들어엎고 싶네. 사장님 계시니까 참는 거예요. 아, 나 언제까지 일 못해요? 라며 웃고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전화를 하셔서는 본사에서 아직 연락은 없는데 대기하고 있어. 별일 있겠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으니 박명국 씨, 하하이사 본사 이몽석입니다. 라며 하더라고요. 아, 이제 일하란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 네, 박명국입니다. 라고 답을 하니 고객님께서 도저히 합의를 못 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점장님이 가셔서 사과를 하셨는데도 못 받아들이시겠대요. 그래서 내부 회의 결과 계약 종료를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사장님께는 연락이 갈 거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어이가 없어 허탈해 하고 있는데 곁에서 저를 보던 어머니가 왜? 이제 나오래? 왜? 라며 물으셨습니다. 괜히 어머니에게 아니야, 나 사무실 가서 좀 더 알아보고 올게. 라며 옷을 챙겨 입고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사장님께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속상했거든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 여자에게 쫓아가 따져볼까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정말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장에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지하철역 앞이나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판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요즘은 복권을 파시는데 예전에는 간단한 간식이나 신문, 버스표 같은 것들을 파셨죠. 겨우 밥이나 굶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었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기에 부모님은 그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은 모든 수입을 합쳐 제 이름으로 적금을 드시고 청약을 넣으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저는 한 달에 15만 원 용돈으로 생활하면서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 보여주시는 통장을 대충 볼 뿐이었지만 좋았습니다. 제가 집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께서 우리 명국이 덕에 엄마가 밥상에 조기를 다나 본다 라면서 좋아하시는데 제가 번 돈이 집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걸 보니 좋더라고요.
그러다 이삿짐 일을 하게 되면서 어머니께 따로 돈을 드리며 엄마, 이거는 엄마가 써. 이건 아버지나 나한테는 쓰지 마. 라며 큰 소리도 쳐봤는데 이제 일을 못하니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당장에 다음날 적금과 청약 부을 돈은 또 어쩌나 싶어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나자더니 혼자서 인상을 쓰고 술만 마시는 저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그런 친구들 물음에 야, 가진 거 없고 몸 쓰는 놈은 억울해도 풀 길이 없다. 라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와, 진짜 그 여자 미친 거 아니야? 회사에서는 그 여자 말만 듣고 그래? 와, 장난 아니다. 라며 같이 화를 내줬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요즘 택배 기사들도 많이 뽑던데 너도 거기 가봐. 너 이력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배? 라고 생각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눈을 뜨니 제 방이더군요. 술을 엄청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더군요. 휴대폰, 지갑, 웃옷 다 무사히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머리를 관통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발신자는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받구나. 야 임마. 전화를 그리 안 받으면 어쩌냐? 무슨 일 났는지 알았다. 본사에서 너한테 바로 전화했다며? 썩을 놈들. 그저 간판 이미지만 생각하고 그러지. 지들이 현장에 나와봤어야 알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대표인데 막아주지도 못하고 내가 너 한 달 일한 거로 해서 돈 붙였어. 확인하고 진짜 너 같은 놈 어디 가서 만나냐. 내가 복직 신청 계속 해볼 테니까 대기하고 있어. 응? 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운 말이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다가 마지막 말에만 네 하고 답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도 쓰리고 머리도 아파 부엌에 가 냄비를 열어보니 어머니가 끓여놓으신 김치 콩나물국이 있더군요. 가스불을 켜고 끓여서 한 그릇 후루룩 마시듯 먹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컴퓨터를 켜고는 구인 사이트를 여니 친구의 말대로 택배 회사에서 배달 기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많더라고요. 영업점에 따라 조건이 약간은 달랐지만 보장되는 한 달 수익은 비슷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일보다는 약간 적었지만 그래도 제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 입사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보다 보니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리점에 연락을 해 이력서를 가지고 다음날 면접을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망이라 미용실에 가 이발을 하고 집으로 와 면도를 하자 싶어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전에도 가던 미용실이었는데 문을 여니 전에 계시던 원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원장님 안 계신가요? 하고 물으니 아, 원장님 잠깐 외출하셨어요. 저도 머리 잘해요. 들어오세요. 라고 하셔서 머뭇대며 들어갔습니다. 멈칫대며 들어가 앉아 머리를 자르러 왔다고 하고는 앉아서 머리 손질을 봤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첫눈에 반했거든요. 거울 속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제가 이상해 보였는지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하고 물으시는 미용사분께 저도 모르게 미인이세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미용사분은 놀라셨다가 머리도 못 자르시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제가 내일 면접을 가는데 붙으면 저랑 밥 드실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미용사분은 네, 그래요. 라더니 웃음을 멈추시고 나머지 머리 손질을 해주셨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내일 다시 들르겠습니다. 하고는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도 어찌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설레고 떨리는 그런 마음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하시기 위해 돌아오신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보시더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술도 그렇게 마시고 들어오더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 라며 놀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면접 보기로 했어. 걱정 마. 내가 우리 엄마 고생 안 시킬 테니까. 라며 웃어 보이고는 욕실로 가 면도를 했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면도를 하는 저를 보신 어머니는
안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잠을 자러 들어가서도 그 여자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과 저녁을 먹기 위해서라도 저는 면접을 잘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맞춰 찾아간 영업점은 정신없이 바쁜 곳이더군요. 저에게 일하게 되면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는지 설명하시는 점장님이란 분도 젊어 보이셨습니다. 아마 배달 일을 해보셨어도 힘드실 거예요. 업무량도 많으실 거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신 만큼 수입이 보장되니 그런 점은 걱정 마시고요. 고객 응대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하시겠네요. 이력 보니. 언제부터 근무 가능하세요? 라고 하시기에 저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점장님은 웃으시더니 그럼 교육기간 동안 같이 다니실 기사님 섭외해서 제가 전화드릴게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악수를 청하시더군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나오면서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미용사분과 저녁 먹으러 얼른 가야 했으니까요. 미용실 앞에 가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자 원장님과 미용사분이 같이 계시더군요. 제가 쭈뼛대자 원장님이 누군가 했더니 명국이야? 세상에 저기 버스 정류장 판매점 순자 언니 아들 순자 언니 봤지? 이상한 놈이면 내가 혼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명국이면 내가 안심이지. 얘 내 조카야. 예쁘지? 만나봐. 오늘 보고 아니면 빨리 접고 기다 싶으면 얼른 날 잡아. 라며 웃으셨습니다. 미용사분도 웃으시고요. 저는 원장님께 인사를 하고는 미용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여자분이 나오시더군요. 제가 앞서 가다가 휙 뒤돌아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니 네. 라고 하기에 저희 동네에서 제일 분위기 있는 스파게티 전문점으로 갔습니다. 그나마 나은 거지 좋은 식당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묻자 여자분은 번호를 제 휴대폰에 누르더니 제 이름은 신미영이에요. 이름도 안 물어보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아차 싶어 놀랐더니 그 모습을 보고 또 웃으면서 진짜 순진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머리 하시면서 아들 자랑 많이 하셨거든요. 그 아드님인지 몰랐다가 오늘 알고 나니까 어머니가 무슨 자랑 하신지 알겠어요. 라며 웃더군요. 웃는 그 여자분의 모습이 너무 예쁘고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여자분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지방에서 미용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고모가 계시는 저희 동네로 왔다고 했습니다. 미용일 하기 전에는 공장에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고 부모님이 모두 시장 근처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끝에 저는 미용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눈이 엄청 커지면서 놀라더라고요.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자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으로 만나실 거면 결혼을 염두하고 만나주세요. 아니면 거절해 주시고요. 라고 하고는 미용실로 다시 데려다 드렸습니다. 들어가시면서 연락 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날개를 단 듯 가벼웠습니다.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렇게 그 여자분과 저는 교제를 하게 되었고 저는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는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 만나서 데이트하기도 좋더라고요. 피곤해도 만나서 심야 영화를 보기도 하고 24시간 국밥집에 가서 밥도 먹으며 알콩달콩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저희가 만나는 걸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그동안 부은 적금과 예금 통장, 청약 통장을 내미시며 이 정도면 이 동네 전세는 얻어. 이걸로 결혼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시니 저도 더 미룰 이유도 없어 결혼을 하자며 여자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우리 그러지 말고 명국 씨 부모님 집에 2층으로 들어가 사는 건 어때?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셔서 그런지 멀리 안 가고 그렇게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그동안 번 돈 합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어머님이랑 나 사이 좋아. 라고 하더군요. 너무 고맙더군요. 아버지 다리가 불편하시다 보니
어머니 혼자 집에 힘써야 하는 일을 하실 때면 힘들기도 했기에 분가를 하더라도 제가 수시로 들여다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가서 결혼 승낙을 받고 저희는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 다 서비스직이다 보니 진상 손님을 만나는 날이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며 잠들고는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나 쿵짝이 잘 맞는지 수다를 떨다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드는 날이 많습니다. 아내는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고객들이 소리를 치거나 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할 때 제일 힘들어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다 들어줘야 할 때 힘들어하는데, 그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밤이 짧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들 태명이 진상금지라고 진금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진상을 안 만나면 좋겠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쓰레기 버려달라는 집도 있고 뭘 더 사다 달라는 집도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 겨우 물건을 올려다 주었더니 물건이 오지 않았다고 난리가 나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관리사무소에 CCTV 보여달라기도 하고요. 결국 받았으면서 못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블랙 컨슈머를 잡았던 적도 있습니다. 모두 뉴스에서나 보셨던 일이라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도 아내와 그렇게 말로 풀고 아들이 태어나며 책임이 있었기에 6년 정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부모님을 비롯해 저를 바라보는 아내와 아이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몸도 마음도 지칠 때도 많았지만 아내도 노력해주고 있었기에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배를 눌러도 나오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군요. 하는 수 없이 집 앞에 택배 박스를 두고 확인 문자를 사진과 함께 전달을 하고 다음 배달지로 향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네, 싱싱택배 박명국입니다. 하고 받은 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누구 마음대로 집 앞에 택배를 그냥 놓고 가래?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 아니야? 이거 비싼 건데 없어지면 책임질 거야? 라고 하더니 계속 욕을 하더군요. 그래도 참고, 그럼 고객님, 다시 택배 수거해서 다른 곳 먼저 갔다가 다시 방문할까요? 하고 물으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으면서 그런 거야? 너희는 진짜 안 되겠다. 진짜 내가 곧 가니까 기다려. 라면서 계속 욕을 하더라고요. 다른 택배도 많은데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다른 고객님들이 많아 택배 회수 후 다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동을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이 되고 있었고 문자 내용도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영업소에 연락도 해놓았고요. 그러고 이동을 하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듣고도 그 사람에게 한마디도 못하니 답답했죠. 그런데다가 다음 배달 물품이 생수와 쌀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2층이라 더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문 앞에 물건들을 쌓아놓고 배를 누르려고 보니, 택배기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간식을 골라서 드세요. 무거운 짐을 배달시켜 고생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붙은 쇼핑백이 문 앞에 걸려 있더라고요. 쇼핑백 안을 보니 에너지 드링크도 종류별로 있고 초코 간식, 에너지 바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뭘 고르지 하다가 초코 간식 하나를 집어들고는 사진과 함께 배송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자 감사합니다 라는 단문이 오더군요. 갑자기 마음이 환해지는 것처럼 방금 전까지 쌓여있던 화가 녹아내리더군요. 그렇게 좋아진 마음으로 나머지 택배를 배송을 하고 다시 그 집으로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어린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뒤로 인상이 험악한 여자가 나와, 당신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참는 줄 알아? 조심해! 라더니 문을 닫고 들어가더군요. 여전히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아까 골라온 초코 간식을 더듬어 만지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후로 그 고객님 집에 배송이 있는 날이면 미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주로 생수와 음료, 쌀, 생필품들이 대부분이라 무거운 것들이었지만 기분 좋게 배송을 했습니다. 초코 간식도 하나씩 챙겼고요. 챙긴 초코 간식은 잘 남겼다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착한 사람들의 기운을 아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아내에게 그 집 이야기를 하면서 제 표정이 밝았는지, 당신 초코 과자에 완전 넘어갔네? 라며 묻더라고요.
간식도 간식이지만 쇼핑백에 붙여놓은 메모가 더 마음이 좋더라고요. 진심이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사정이 무슨 사정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종이 상자에 든 물품이 너무 젖어 안에 물건이 빠져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반품을 원하시면 반품을 해드리려고 먼저 벨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누구세요? 라는 나이든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택배인데요. 비가 오는 바람에 상자가 젖어서 안에 물품이 나올 것 같아서요. 죄송한데 계시면 나와서 보시고 확인하시겠어요? 반품 원하시면 반품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할머님이시더라고요. 아이고, 무겁게 여기까지 들고 오셨는데 무슨 반품이에요. 이 정도는 그냥 쓰지. 세제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우리 손녀가 시켜놓고 퇴근해서 안으로 옮겨주는데 기사님들 고생시키면 혼나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이건 젖어서 옮기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이 안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간식 너무 잘 먹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 열어주시면 제가 무거운 것들은 안으로 옮겨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유, 무슨, 그러면 내가 우리 손녀한테 혼나. 기사님들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시킨다고. 라면서 웃으시더니 쇼핑백 안에서 간식을 몇 개 꺼내시더니 제 손에 주시면서 뭐 좀 따뜻한 걸 드리면 좋은데 이런 것뿐이네요. 이거라도 가져가요. 내가 시장을 못 가요, 다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손녀가 이렇게 시켜서 배달이 많으니까 미안하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뚝이 시는 다리로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한 번도 힘들다고 하신 적 없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도와 매일 성실히 살고 계시는 어머니가 떠올라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손녀 이야기를 하시며 웃으시는 그 얼굴에서 저도 부모님의 웃음이 되어드리고 있는 건지 부끄럽기도 하고요. 매일 투정만 부리는 철없는 아들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거 먹는 대신 제가 다음에 무거운 거는 안으로 들어드릴게요. 하고 인사를 하고는 배송 완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주문자인 손녀에게 가는 것 같아 별 이야기 없이 그냥 배송 완료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배송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간식을 건네며 우리 아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진짜 멋쟁이야. 알지? 라고 하며 머리를 쓰다듬는데 할머니의 다리와 문 옆에 휠체어가 떠올라 다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간식을 본 아내는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거기 있는 거 다 가져왔어? 라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부모님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우리 신랑 철드나 보네. 부모님 생각을 다 하고. 안 그래도 아버님이 다리가 더 아프신가 봐. 그런데 우리 걱정한다고 말도 안 하신다고 어머님이 그러시더래. 고모가 그러시더라. 모시고 병원 좀 가라고. 어머니도 나이가 이제 많으셔서 아버님 모시고 병원 다니시는 거 힘드신데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 그래서 내일 내가 모시고 가려고.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병원은 당신이 모시고 가. 라더니 웃더군요. 아내에게 고맙고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지 그런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제가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부모와 아이의 시간은 저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을 아내가 해줬었는데 그냥 흘려들었다가 그날 밤에는 그렇게 마음에 꽂혀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의 반성이었는지 그 할머니 집에 배송을 가는 날에는 유난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일부러 가기 전에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간식도 사서 물품과 함께 넣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에는 배를 눌렀더니 할머니께서 기사님, 내가 너무 미안한데 이것 좀 봐줄 수 있어요? 라고 하셔서 집에 들어가 보니 화장실 전등이 나갔더라고요. 다행히 새 전구가 있어 갈아드리고 나오면서 다음에도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하고는 나왔습니다.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내고 이동을 하려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네, 싱싱택배 박명국입니다. 하고 받았더니 저 방금 배송 완료된 별빛 빌라 203호인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손녀분이구나 싶어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더니
제가 근무 시간이 길어서 할머니가 혼자 계신데 번번이 물건도 안으로 넣어주시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전구도 갈아주셨다고 할머니가 너무 감사한 분이라면서 어디에 칭찬하는 버튼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본사에 제가 메시지를 올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정말 너무 감사해서요. 라며 웃으며 말하는 목소리가 벌써 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어휴, 안 그러셔도 돼요. 저는 간식값 한 건데요. 간식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제가 힘이 막 나서요. 저희처럼 일하는 분들 챙겨주시는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전화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다른 집에는 안 그러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하고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자 손녀분은 웃으시더니 덕분에 할머니가 좋아하세요. 몸이 불편하시니 저 말고 만나는 사람도 없으신데 오시면서 간식도 챙겨주시고 잠시지만 말동무도 해주신다면서요. 시킬 거 없냐고 묻기도 하시는걸요. 은혜는 제가 잊고 있는데 그런 간식으로 칭찬해 주시니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감사해요. 앞으로 더 좋은 간식 놓아드릴게요. 라고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충분해요. 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 댁에 배송이 잡히면 더 좋았습니다. 괜히 할머니께 농담을 더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할머니께 하듯 농담도 더 하고 어리광도 부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집안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집안 분위기는 아내가 만들어준 것이기도 해 너무 고마워 괜히 처갓집에 전화를 해 장인 장모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제 용돈을 아껴 용돈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내한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어느새 착한 아들 1등 사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아내와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열리게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얼굴도 모르는 손녀분 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선한 마음씨로 준비한 그 메모와 간식이 없었다면 제가 그냥 지나쳤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가 저를 응원해주고 저희 부모님 공양을 잘 해준 덕이 제일 크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불평 불만만 일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소리가 생겼구나 싶습니다. 이제 곧 40살을 앞두고 인생을 배우려면 아직 멀었지만 선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을 만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일 거고요. 그런 감사와 행운이 모여 사람이 더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나 봅니다. 마음을 좋게 먹어서 그런지 좋은 일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와 부모님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덕으로 저희는 저희 동네에 새로 들어온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뒤 동으로 이사하며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아내보다도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신답니다. 저희 아들은 집이 두 채라며 우리 부자라고 좋아하고요. 아직 할머니 집, 우리 집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 그냥 집이 두 개래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할머니께 뭘 더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좋을지 몰라 고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당신 쉬는 날 가서 할머니 산책 좀 시켜드려. 아버님도 병원 오가실 때 내 손 꼭 잡고 천천히 걸으시는데 꽃 피면 꽃 펴서 좋다 하시고 낙엽 떨어지면 낙엽 쳐서 좋다고 하시더라. 그 할머니도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 라고 하셔서 미리 손녀분께 말씀을 드리고 할머니 산책을 시켜드렸습니다. 30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아이처럼 좋아하시면서 이 동네 이사 오고 제일 많이 다녔네. 고마워요. 라고 하시더니 직접 뜨셨다며 목도리를 주셨습니다. 그 목도리로 이번 겨울을 나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 설에는 부모님께 세배드리고 아내 친정에 갔다가 배송 때문에 할머니 댁에 가며 세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장인, 장모님, 할머니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곁에 계셔 주시라고요. 제가 더 효도하고 더 도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런 마음도 선한 마음이라면 선한 마음이겠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스쳐 지날 수 있는 인연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선한 마음이 옮겨져 제 마음과 가정이 편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나니 더 책임감이 느껴져 더 잘하고 싶어지네요. 저의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선함에도 옮겨져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행복이 더 불어날 테니까요. 모두가 행복하고 선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